2021년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슬기로운 부모 생활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아이와 함께 자라기 신청극장. 오늘 제가 함께 같이 얘기해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 프로즌이라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하자마자 제가 제 딸을 데리고 가서 봤어요.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엘사가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되는데 얼음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장갑을 벗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거죠.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죠, 그죠? 예. 엘사의 이 프로즌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엘사, 겨울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엘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저는 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엘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청소년기의 불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 감정적 불안, 감정적 기복 같은 게 아주 두드러지고 심하거든요. 그냥 사실은 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때 되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생리 때문일 수도 있고 사춘기적 여러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한번 감정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잘 안 올라오고 되게 예민해지고, 그거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사춘기의 특징은 좀 달라요. 남자아이들은 훨씬 더 충동성이 특징적으로 나와요. 이 친구들의 감정 기복은 감정 기복이라보다는 어떤 행동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학원을 안 가버린다거나 숙제를 안 해버린다거나 하는 게 특징인 반면에 여자아이들의 사춘기의 특징은 기분이 가라앉고 그 기분이 가라앉거나 좀 불안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이유 없이 길게 간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변화를 그 불안, 얼음장 같은 이런 그 상징으로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의 시작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청소년기의 특징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개성, 능력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이 차가움을 나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어떤 뾰족한 것을 나오게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물질적인 힘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히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 미끄럼틀을 만들 수도 있고, 애나랑 정말 즐겁게 놀잖아요. 그거를 되게 언니와의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부모는 감추라고 하죠. 왜? 사람들과 다르니까. 사람들이 자기랑 다르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추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워라, 장갑을 벗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듣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들의 그 억압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기성세대로부터 받는 너 달라지면 안 돼, 다르면은 뭔가 너가 불리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받는 억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사는 그런 말을 잘 들으려고 장갑을 끼고 계속 살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을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된 다음에는 성을 떠나죠. 사실 이거는 저는 보면서 성서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식을 만들고 두려워하고 그 존재가 무리들로부터 따돌려지는. 근데 왕따랑은 좀 다르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따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찾아가잖아요. 이거야말로 완전한 독립이죠. 독립이고 그 위치에서 레디코라는 음악이 흐르던 그 순간 거기서 이 엘사는 다짐을 하죠. 이때까지 나한테 주어지던 모든 기대 이런 거 그대로 흘려보내겠다. 나는 나 그대로 살아갈 거고 사람들의 그런 기대 따위는 더 이상 케어하지 않겠다. 원래 얼음, 추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따위는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쨌건 나를 위축되고 춥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 두려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런데 이것도 되게 청소년들의 특징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독립을 선택하잖아요. 사실 뭐 이걸 가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심리적 독립이라고 많이 봤어요. 심리적 독립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고독을 수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사는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인 독립을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고독을 결국 이 영화를 보면은 다시 안나가 찾아오고 이 안나를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것. 그런데 안나라는 여동생이 찾아오고 이 여동생의 위험을 못 본 척하기 어려워서 구해주는,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 간의 유대를, 청소년을 그렇게 독립하고자 멀어지는 청소년을 다시 끌어오는 건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거죠. 물론 이 애니메이션에서 부모님은 사라져 있지만 저는 결국 디즈니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부모님이 없어도 가족끼리 뭉쳐지는 거는 가족 간의 유대감, 서로의 친밀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라프라는 눈사람 캐릭터도 나오고, 한스던가요? 술록하고 같이 나오는 청년, 겨울왕국2에서는 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뭐 그들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영화나 어느 이야기에나 있던 서사고, 안나가 반한 왕자님, 사실은 목적을 숨기고 들어온 왕자 이야기도 처음부터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여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야기여서 좀 식상했었는데, 엘사의 캐릭터는 정말로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좋아하던 그 캐릭터나 색칠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안나가 최고의 그 히트 상품이 아니었어요. 다 엘사였어요. 애들이 다 엘사 옷 입고 엘사 옷 만들어서 그 파란색 그 코발트 블루라고 할까요? 그거 막 붙여가지고 그거 붙여서 그 긴 금발은 안 되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스가 악역이었군요. 제가 등장인물의 이름은 착각했네요.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이 엘사의 캐릭터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이미지가 강렬한 거죠. 메인 캐릭터를 잘 분석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걸 보는데 훨씬 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줄거리가 어떨까? 라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설정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이 사실은 크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아이들이 엘사에 열광한 이유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멋진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살잖아요. 그것이 아마 엘사를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는 음악적 완성도, 영화적 완성도를 다 봐서 오랜만에 정말 대박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라고 직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몰려서 그 일찍 보길 정말 잘했다 영상이었죠. 저희가 2021년 새해 벽두에 같이 이야기 나눠본 겨울왕국이었습니다. 라이브 개정판, 공부 잘하는 머리 10살이면 결정된다의 6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챕터하고 다음 챕터들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약간 좀 공부하는 느낌이 점점 가기도 하는데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챕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예전에 약속을 한 게, 어디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희 이야기를 해서 뭐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웃음이나 뭔가 하여튼 뭐 그렇게 너희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하는데,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작습법에 필요한 준비 전략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초인작습법에 필요한 준비 전략을 하려면요, 크게 4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4가지의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발달 단계를 살펴야 됩니다.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호기심을 키우고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서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죠.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5번째는
스스로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6번째, 집중력을 키워라. 이게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고 훈련이 시작돼야 되느냐?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기울여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언제 배울까, 수학을 언제 배울까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놓치기 쉽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적어 놓은 건데 잠시 같이 한번 하나씩 보시죠. 발달 단계를 살펴라. 영재교육, 사고력 수학. 아들이 6살 때 사고력 학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 아이의 사촌 형이 다니던 곳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좋더라는 말을 듣고 가게 된 것인데, 물론 난 처음부터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다고 키가 크듯이 쑥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던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다니던 학원에 찾아가 보았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활용하는 교구들을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보드게임을 활용한 것들이었고 패턴 찾기나 도형 문제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산수 문제를 풀게 하거나 글자나 책 읽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그만두게 할 생각이 있었다. 이게 제 마음대로 됐을까요? 하지만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이제 막 생기고 연결을 짓기 시작한 여러 가지 개념, 상징이나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놀아보는 경험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아들에게는 모호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글을 오랜만에 읽고 옛날 생각이 났었어요. 이때가 아마 연구 강사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냐면요, 새벽 3, 4시에 들어오던 때도 많았어요. 또 직장에 다니시거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일 거고,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또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우니까 교육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가 어렵죠. 저희 와이프나 또는 아이들의 할머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주변에 또 사촌들, 저희 아이보다 이제 큰 사촌 형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정보들, 어드바이스들을 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고력 수학이고 좋았다고 하니까 갔는데 보내면서도 저는 뭐 거기가 뭐 그렇겠어 이랬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수업을 이렇게 참관을 했어요. 물론 창밖 너머로 저희 아들이 안 보게 이렇게 참관을 했었고, 하는 걸 보고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좀 그런 식의 학원에 대한 저의 선입견도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면 무조건 나쁘고 선행이고 좀 이런, 저도 그것도 일종의 좀 편견이고 스테레오 타입인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좀 괜찮게 하는 곳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였어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은 어떤 교육기관에는 그런 교육기관에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적 경험이었죠. 그런 생각들이 제가 이 이후에 현장에서 아이들하고의 상담,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가치관에 편중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애매할 때는 한번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발달 단계를 살펴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인지 기능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 대한 얘기죠. 아주 간단한 반사적 동작들이 완성되는 생후 3개월 정도의 1단계, 차차 기고, 앉고, 서는 동작들을 익혀나가는 생후 1세까지 2단계, 그리고 말을 문장을 만들어서 하고 감정을 이어서 붙여 표현하고 숫자를 세고 아주 간단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7세까지의 3단계, 그리고 수학적 개념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법, 질서 등을 알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을 가지는 4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4단계는 20세가 되어도 다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단계마다 뇌의 신경회로의 발달과 그 변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러니 이 발달 단계를 뛰어넘어서 앞에 거를 무조건 빨리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무리한 선행에 대해서 우려하고 좀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 순서적으로 땡긴다고 해서 빨리 안다고만 해서 되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수색이란 개념을 배우고 4학년부터는 도형과 평행선의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선행은 결국 키도 안 큰 아이에게 농구장에서 덩크슛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 특히 같은 발달 단계 내에서는 개인의 편차가 있으니 어느 정도의 선행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는 선행학습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창의성이나 영재성도 쉽사리 개념을 정의하고 효과 유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어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발달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영재발굴단하면서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일부 영재원에서 지능검사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던데 만일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 영재라기보다는 공부를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거를 하고 사고력을 높이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것에서 시작하는 어떤 활동도 다 사실은 해롭습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호기심을 키워라. 호기심을 키워라. 호기심은 타고난 성향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키워나갈 수가 있다. 호기심은 우리 뇌의 깊은 부분에 있는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한다. 새로운 정보를 뇌가 얻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여 쾌감을 느끼게 해서 자꾸 이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호기심이 충족되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보상회로가 쾌감을 느끼게 만들면 우리 뇌는 다음에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호기심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많이 자극되고 충족될 수 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잠시도 쉬지 않고 물어보았다. 하늘에 별은 왜 있어요? 밤은 왜 있어요? 같은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아이의 수준에 나름대로 맞춰 대답을 해주었다. 나도 나름 과학자인지라 낭만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대답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자가 킬킬대면서 나누는 대화는 아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고 그걸 충족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질문이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호기심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불꽃이 된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저도 제가 제 큰 아이랑 보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실 지금 저 질문들을 받으면 조금 더 낭만적으로 대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땐 참 과학자인 척하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저희 아들은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과학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과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때 저 질문이 우리 아이의 진로를 결정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호기심이 많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또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밤하늘에 별은 왜 있어요? 라고 했지만 언젠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부터는 주식이 뭐예요? 주식회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한 걸로 봐서는 그때부터 아마 이 인문학적 관점이 좀 흥미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경제를 전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마저 넘어가죠. 정서를 안정시켜라. 제가 많이 하는 얘기죠. 호기심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불안과 우울이다. 여기에 두 가지 더하고 싶습니다. 평가와 경쟁. 기분이 좋으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분이 나쁘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할 때의 기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행동할 때가 많다.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치고 공부를 더 하라고 다그치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도 머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뇌의 활동 정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우울한 사람의 뇌는
문제를 푸는 과제를 시켰을 때 뇌 전체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데, 우울한 감정이 없어진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의 뇌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우울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면 머리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공부를 하는 셈이다. 불안한 상태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기분이 나빠져도 뇌가 활동을 적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부와 부정적인 정서가 자꾸 결합하면 공부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서 공부를 해도 효율이 오르지 않는 그런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결국 공부를 잘 하려면 정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이제 공부는 감정이다라는 책을 쓴 것의 모티프가 되는 얘기기도 하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말을 잘 듣는다. 이게 수능적이란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해서 잘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요구를 기꺼이 듣고 싶어하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아이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다.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행동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행동은 가려서 무시할 줄 아는 것이다. 사실 이 무시가 어렵습니다. 훈육에 대한 얘기 저희가 자주 할 때마다 이 무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시를 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죠. 좋은 행동은 칭찬하고 나쁜 행동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이의 생각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옛날에 만났던, 같이 살았던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직장 상사 등을 쭉 떠올려 보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좋게 느껴졌던,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했던 방식대로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그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또 저희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마저 읽어보죠. 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 패턴 자체에 만족하고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 물으면 답이 온다는 것 가지고는 더 이상 아들의 뇌에 있는 보상회로에 자극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거죠. 묻기는 물었는데 대답을 해주고 나서 그 대답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지는 않은, 그래서 조금 패턴을 바꾸었다. 낯설게 한 거죠. 질문의 예상 답안을 한번 예상 혹은 상상해 보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시범을 보며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가 재미있을 만한 것들은 직접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도록 했다. 물론 이 책에 있는데 한번 찾아봐 라고 한 것이죠. 이건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대답해 보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것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초인지 학습법을 쉽게 익히고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이거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사춘기가 되고 또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가 독립성이 강해지고 아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부모가 뭔가 그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정말 이런 대화나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열심히 오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런 시간들 한번 많이들 가져보시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사실 관리하는 게 전두엽의 실행기능
공부머리의 대부분이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의 학생에게 자기관리라는 것은 책가방 싸고 옷 입고 밥 먹고 양치 잘하고 숙제하고 등의 일을 자기가 챙기게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게 다죠. 예. 참,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쓴 것 같아요. 이번 챕터는 제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예. 이걸 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할 일들마다 시간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조직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이 발전하면 계획성이 되는 것이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아이라고 한다. 초인지학습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조직화 능력은 이렇게 저학년 때의 자기관리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규모 있게 잘하는 것도 내가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6번째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키워라 입니다. 주의가 산만하면 초인지 학습 능력을 익힐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습법이 잘 안 통하는 게 주의가 산만해서 그렇거든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10살 이전의 공부와 생활은 모두 초인지 학습 능력의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가 산만하면 생각을 조직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한 가지의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할 수도 없다. 뇌의 각 부위의 능력은 성장하고 자라더라도 초인지 학습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다. 주의력 부족은 너무나 강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전체 아동 중에 10명 중에 1명 꼴이다. 과거에는 크면 낫는다고 하고 그냥 두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치료를 받았지만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와서 평가해보고 주의력 결핍에 대한 대응을 하는 추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랬었는데 이젠 진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주의 집중력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외면하지 말자. 너무 호들갑 들고 모든 거를 주의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다가 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이렇게 저랑 제 책 이야기를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스님이 집중력은 어떻게 기르기 시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이제 만 5세 아이가 갑자기 책 읽기는 좀 그렇죠. 이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그 시간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는 거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해보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다 같이 키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손혜영님이 초4 올라가는데 사고력 수학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당연하죠. 저는 중학교 가서도 중1 때까지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혜한수님이 경쟁심 많고 시샘 많고 연년생 자녀의 둘째 일단 연년 자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따로 키운다 생각하고 서로 모르게 칭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게 좋으냐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으냐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숙제거든요. 숙제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이거는 되게 많이 관점이 좀 전문가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숙제는 관찰을 잘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분이나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은 모범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개월 남자아이를 두신 아버님이십니다. 차에 태워서 잠들 때까지 드라이브를 하시는데 귀로 듣고 외우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구구단을 알려줬더니 구구단을 외운다. 동화책을 보지 않고 따라 읽는다. 관심 분야가 자동차에서 공룡악기. 지금처럼 계속 귀로만 듣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면 내가 읽어볼게 하면서 섞어서 난데없이 이야기를 찍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제 맞벌이라고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육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아이가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연령대에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하는 거가 분명히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이 반쪽짜리일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당연히 그런 것도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의 관심이 적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듣고 따라하는 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하느냐보다 우리가 얘랑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거가 필요하냐?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대화 필요하고요. 이야기를 막 내가 읽어볼게 지어낼 때 아마도 한글은 잘 모를 테니까 앞뒤가 맞지 않게 지어내겠죠. 지어내는 거 괜찮습니다. 예, 끊거나 교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화 나누면서 같이 가주시는 게 좋죠. 구구단은 이게 수학을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세한 거는 뭐 아이를 봐야 하는 거겠지만 기억하는 거죠. 예, 기억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혹시 너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현혹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 얘가 실제 사물을 보고 자기의 느낌, 생각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갔냐? 엄마가 일하러 갔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러 갔다. 또 그 일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런 것도 사고 이런 것도 먹고 한다는 얘기를 그냥 아이한테 클리어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나보다 엄마가 더 좋아 이런 거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7살 15년생 쌍둥이 엄마라고 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분반 합반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저는 분반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지나고 보면은 좋은 점보다는 복잡한 점들이 많아져서 요즘의 트렌드는 분반의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질도 많이 다르다면 분반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세 남자인데 언어가 느린 편이고 성격이 급하다. 주어를 빼고 말한다.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만 3, 4세 아이들이 문장의 문법적 구조가 잘 안 될 때 그걸 지시적으로 교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고요. 많이 권하는 방법은 그 말을 되받아서 완전한 문법적 문장으로 천천히 부모가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런 방법들로 되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얘가 그런 문법적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주어를 빼먹고 의사소통을 해서 얼마나 그게 빠지는지는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필수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필수는 지켜서 쓰시나요? 44개월 첫째 남자인데 한 가지에 빠지면 미친 듯이 묻는다고요. 책도 미친 듯이 하나만 파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는 그것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겨운 건 부모가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길 때까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너찌님 질문입니다. 친구들과 사회성이 괜찮을까요? 일단 만 4세면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시기 맞아요. 부모가 많이 놀아주는 걸로 일단은 많은 부분이 서포트가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 국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웹캠이나 영상으로 아이들이 보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서 시도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라도 보고 그걸 옆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좀 보고 도와주고 이건 이제 새로운 방식이죠. 우리 그러고 한 번도 안 놀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했는데 이걸 시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코로나 시대 때 말씀드리지만 이전보다는 좀 허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통화 자주 하는 방법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정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하고 또 친구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친척분이나 부모님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공립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인데 학교 공부 전혀 안 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에 이제 노출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4학년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서 이런 게 이제 수학 학원이 어떤 곳이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는 방식이나 속도가 다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냉정히 말하면 영재라는 거는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좀 빠른 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교과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좀 배워야 되는 4학년이면 이제 신경 쓸 때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선행을 이제 좀 시켜야 되라고 해서 그 선행에 그거에 같이 배를 태우신 거라면은 그것보다는 얘한테 맞는 방식으로 맞는 속도로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드님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학원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인전에서 천재들만 나와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 천재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포인트를 보느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 이런 걸 만들어냈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도 겪었어, 그때 이런 거를 그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네, 이런 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이럴 수 있는 용기,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심, 의지, 이런 게 참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6개월 전에 영상통화 24개월만 넘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 지시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님한테 지시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한테만 말하라고 하는 아이, 글쎄요, 되게 관심을 받고 싶은 아이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할 말이 많을 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이한테 말을 많이 좀 시켜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식탁에서 자기 말 많이 하고 많이 들어주는 거는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는 좋은 그 시간이니까 4살이라면 아이한테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번째 라이브 방송, 슬기로운 부모생활 더 라이브, 오늘의 시간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유소와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교육 전체라는 거는 너무 담론이 커서 어린아이의 자위,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걱정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또 제 방송을 아이와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같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다음은 조금 19금일 수도 있는 관계로 우리 어른들끼리의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